나는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 내가 남조선에 온 이유를 밝히기 위해 회고록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조선인민들이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투쟁에 나서는데 나의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장엽의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제23부 마르크스주의에서 주체사상으로. 주체사상의 싹. 후르시초프는 점잖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노동자 출신이라는 걸 자랑하면서 농담과 거친 쌍소리를 해대며 사람들을 웃기거나 놀라게 했다. 중소 논쟁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다. 11월 7일 10월 혁명 기념일에 군중 시위를 보기 위해 각국 대표단이 레닌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덩샤오핑이 지팡이를 짚은 채 다리를 절며 뒤처졌다. 그러자 앞서가던 후르시초프가 덩샤오핑을 돌아다보면서 먼저 가라고 권했는데 덩샤오핑은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 앞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면서 거절했다. 후르시초프가 다시 권하면서 말했다. 괜찮으니 앞서가시오. 나는 당신을 뒤에 두고서는 안심이 안 되어 도저히 가지 못하겠소. 회의에서 나를 몰아붙였는데 오늘은 뒤에 오다가 그 지팡이로 후려칠 것 같아서요. 이에 같이 가던 사람들이 모두 박장대소를 했다. 중소 간의 화의가 성립되고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것과는 달리 두 나라는 여전히 소리 없는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중소 간의 논쟁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적 욕망이나 권력욕이 없고 오직 공산주의 이념만을 위하여 싸우는 참다운 혁명가들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중국과 소련이 서로 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는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권력욕이 강하며 권력을 위해서는 사상이나 이론의 정당성에 관계없이 그것을 저들의 이익에 맞게 왜곡하여 해설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게다가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자들도 이론 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면서 오로지 권모술수에만 능하다는 것 또한 알았다. 나는 그러면서 마르크스주의 자체에는 명백한 과학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마르크스나 레닌의 학설을 교조주의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며 사회주의의 미래를 위하여 이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나는 모스크바에서 기밀을 수행하면서 그가 수양을 많이 쌓은 혁명가라는 걸 알았다. 기밀은 김일성에게 무한히 충직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 공산당을 예로 들면서 김일성의 독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마오쩌둥의 권위는 대단하지만 그래도 중국 공산당에서는 마오쩌둥의 잘못에 대해 비판도 하거든. 스탈린에 대한 개인 숭배 비판과 함께 중소 이데올로기 논쟁은 내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 1960년 나는 또다시 최영건을 수행하여 중국의 동북지방, 즉 만주를 방문했는데 조은 라이 총리와 담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조우 총리는 기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다른 이들은 모두 오침을 하는데도 계속 침묵하면서 나를 불러 조선 역사에 대해 듣고는 했다. 헤어질 때 그는 나에게 조선말로 된 것이라도 좋으니 조선 역사책을 보내달라고 했다. 물론 나는 귀국하여 책을 보내주었다. 조우 총리는 내가 보기에 매우 총명하며 성실하고 기지가 있었다. 연회 때는 우리 측 단장과 마오쩌둥, 조은 라이, 리오샤오치, 쭈더,
덩샤오핑 등 중국의 권력 실세들이 자리 잡았다. 늘 사람을 즐겁게 하고 웃기는 사람은 저우 총리였다. 그는 공장 지배인이 손님들에게 공장 자랑을 하면 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을 했는데 지배인들은 저우 총리의 지적을 그리 싫어하지 않는 눈치였다. 중국의 동북지방을 방문하는 동안 나는 최용권으로부터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 대해 많이 들었다. 중국 사람들이 최용권의 투쟁 경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만큼 김일성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제기될 때는 최용권을 파견한 적이 많았다. 1961년이 되자 서기들은 9월로 예정된 제4차 당대회 준비로 바빠졌다. 나는 1959년부터 서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2년이 지나서도 글 쓰는 재주가 늘지 않고 여전했다. 또 대부분 경제와 관련된 글이어서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맡았고 나는 연회 연설이나 군중 대회용을 준비하는 데 그쳤다. 서기들은 자기에게 떨어진 일감은 양보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더 불리했다. 그럴수록 나는 철학 이론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자 나의 사고와 현실주의적인 김일성의 사고방식 간에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걸 느끼게 되었다. 제4차 당대회 보고에서 나는 당의 건설 문제를 책임지고 집필했는데 그 후부터는 자연히 당의 건설 문제는 내가 전담하게 되었다. 나는 창조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으나 글을 다듬는 수준에서는 다른 서기들을 못 따라갔다. 특히 실장은 경제 전문가답게 글을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다듬는데 나보다 월등했다. 그러나 그들은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했으며 문투도 내가 싫어하는 스탈린식 문투를 좋아했다. 나는 그때까지 자본론은 1권만 읽었지 2, 3권은 못 읽어봤는데 그들이 자본론에 대해 하도 떠들어대는 바람에 억지로 2, 3권을 읽었다. 그러나 지적인 소득은 별로 없었다. 서기들은 경제에 대해 아는 척했지만 실제로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창조적인 견해는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경제 전문 서기들과 자주 논쟁을 벌였지만 3대 1의 대립으로 결판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김일성은 천리마 운동에 대해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다. 천리마 운동은 생산경쟁 운동으로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까지 그 중요성이 인정되었다. 천리마 운동은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던 생산경쟁과 구별되었다. 특히 생산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를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즉 생산 과정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을 만듦으로써 생산의 집단적 혁신을 이룩한다는 것이었다. 천리마 운동의 밑바탕이 된 사상은 군중 노선이었다. 군중 노선이라는 용어는 중국 공산당에서 먼저 쓴 말인데 당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 군중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군중을 사상적으로 교양하여 하나로 뭉치게 하고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업을 이룩한다는 의미이다. 나는 천리마 운동에 이론적 의의를 부여하는 한편 이 운동을 통해 인간 교양 사업과 경제 발전을 다 같이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내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며 나아가 군중 노선에 관한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았다. 나는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수립되면 사람들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마련된 것인 만큼 천리마 운동을 통하여 동지적 협조정신, 즉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상으로 무장시키기만 하면 생산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그때 소련 사회주의의 중요한 결함이 사람들의 협조 정신을 앙양시키는 데 소홀히 하고 또 일한 만큼 분배해 주라고만 강조한 데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일한 만큼 분배해 주라는 원칙이 지켜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인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던 것이다. 어쨌든 천리마 운동은 나름대로 실속 있게 진행되었으며 경제 발전과 새로운 도덕적 기풍을 세우는 데도 성공을 거두었다. 천리마 운동에서 뽑힌 기수들은 뒤떨어진 사람들을 교양하고 그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 그들을 가르치면서 끈질긴 설득전을 폈다. 1961년에서 62년에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크게 놀랐다. 집에는 자물쇠를 잠그지 않았고 도둑이 없었으며 환자가 생기면 집단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천리마 운동을 생산 직장에서만 벌이지 말고 당 기관들에서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때부터 나는 혼자 글을 쓸 것이 아니라 여럿이서 협조하면서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천에 옮겼다. 나는 글을 쓰라는 과업이 주어지면 조수들을 모아놓고 서로 의논하면서 써나갔다. 그렇게 하면 피로도 덜하고 주관주의로 흐르는 것도 막을 수 있었다. 나는 그 후로도 이 방법으로 글을 집필해왔다. 김일성은 당 일꾼들로 하여금 군중 속으로 들어가 고락을 같이 하면서 군중에게서 배우고 가르쳐 당의 정책을 관찰하는데 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일성은 이 방법을 청산리 방법이라 불렀다. 또 이 방법을 공장 관리에도 도입하여 대안의 사업체계라고 불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나중에 당 비서 독재 체계로 변질되었지만 그것이 나온 초창기에는 지도 간부들의 관료주의와 주관주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즉, 지도 간부들과 생산자가 합심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했던 것이다. 나는 김일성의 이 같은 창조적 활동을 있는 힘껏 지지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실 이때부터 나는 군중 노선을 기초로 하여 주체 사상을 더욱 체계화하려고 생각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노동당에서 내건 지도 사상의 내용을 주체 사상과 군중 노선이라고 여겼으나 나는 이 두 가지를 합쳐 주체는 곧 군중이라는 관점에 서게 되었다. 이때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큰 나라들을 무조건 숭배하고 자기 나라를 깔보는 사대주의와 큰 나라의 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교조주의를 반대하면서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일성은 주체는 혁명이기 때문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북한 혁명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혁명은 운동이기 때문에 주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 대신 인민으로 고쳐 쓰기로 했다. 또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는 것보다도 대국들로부터의 간섭과 지배를 반대하고 주체인 조선인민의 민족적 이익을 고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마르크스주의를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창조적 입장과 함께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 입장을 지키는 것을 주체 사상의 기본 요구의 하나로 덧붙이게 되었다. 그 후 김일성은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로 기본 노선을 정식화했다. 이것이 주체 사상의 기본 내용이며 이 기본 내용은 전적으로 김일성이 당시 북한의 실정에 맞게 내놓은 것이었다. 김일성은 체계적인 고등교육을 받지 못해서
학술 용어를 정확하게 쓸 줄 몰랐지만 이론은 중시했다. 그리고 실천에 필요한 이론을 나름대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당 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교육 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 1962년 10월 나는 처음으로 제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뽑혔다. 김정일은 1959년 1월 모스크바에서 가깝게 지낸 뒤로 나와 여전히 사이가 좋았다. 그는 집에 가서도 나를 높이 평가하는 말을 자주 했던 모양이다. 김정일은 대학에 다니면서도 시간을 내어 나를 만나려고 중앙당 사무실로 찾아오곤 했다. 김일성의 집무실은 3층에, 서기실은 1층에 있었다. 나는 김정일을 자주 만나면서 그가 정치적으로는 영리하지만 성격이 과격하고 질투심이 강하며 수단을 많이 부리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나라의 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에게서 권력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자라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한편 여름철에는 서기들에게 1개월간의 휴가를 주었는데 나는 휴가를 주로 금강산이나 묘향산에서 보냈다. 내가 이 두 명산을 처음 찾은 것은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였다. 김일성으로부터 휴가를 받은 우리 서기들은 모두 함께 금강산으로 떠났다. 나는 금강산을 처음 보고는 그 경치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다. 일반 관광 코스로는 만족하지 못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곳까지 물어서 찾아다녔다. 그 후로 나는 매년 휴가를 얻으면 금강산으로 갔다. 찾아가면 갈수록 더욱 반하게 되었고 마치 떨어져 있던 애인을 만난 것처럼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 장엄한 경치 앞에서는 내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릴 정도였다.